네, 무형자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할 때는 회사들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당연히 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 단계가 뭐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성공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연구 단계 끝나고 이후 잠시 휴식한 다음에 개발 단계 갖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하고 이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약간 그레이한 부분이 있으면 다 연구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까지, 그 얘기는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까지 전부 다 그 연구 단계로 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당연히 이제 개발 단계로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게 있고, 어느 단계는 얘가 연구인지 개발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연구 단계로 다 본다는 개념입니다. 연구 활동의 얘는 뭐냐면, 이게 실제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지문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계산 문제 할 때,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도원가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별로 금액을 줍니다. 항목별 주고 내용에서 주고서 우리가 이제 그 항목 주고 내용에서 줘서 이제 그 치도원가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할 수 있는지를 또 문제를 보고, 또 하나 더 나간 건 또 이제 손성까지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동가하고 삼각방법, 손성까지 이 많은 거를 한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게 몇 가지 내용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가 또 아는 것도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어떤 문제는 한 가지 내용만 물어보는 게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네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점은 대부분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운 거 먼저 하는 것도 수험생 입장 요령입니다. 연구활동 개념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아시면 돼요. 개발활동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업적으로 먼저 사용하기 직전의 단계고, 연구는 순수하게 이제 학문적인 탐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4번 항목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 여러 가지 대체하는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 그 회사에서는 처음 대체한 뭘 개발할지 모르니까 A, B, C, D 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고 뭣도 만들어보고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거 읽어보시면 뭐 설계, 평가, 최종 선택, 약간 개발 단계의 냄새가 나지만 여기까지가 거의 연구 활동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활동들은 연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당연히 발생 기준에 따라서 비용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 개발 단계가 이제 많이 문제다기보다 이슈되는 업종 있잖아요. R&D 업종이 주로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해줘. 연구를 저도 예전에 갔는데, 그다음 이제 회사 초창기 요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만들거나든지 게임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성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손익을 좀 어느 정도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가면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 파트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개발 단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인식할. 그러니까 약간 이 개념 모두 제시할 수 있다는 거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 엄격하게 개발 단계를 보고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개발 활동 잡기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 아까 연구는 구체적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탐색하는 거고, 이 개발 단계는 바로 이제 상업적인 활동, 비즈니스로 우리가 현금, 기업 특유 가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고객층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개발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흘러가고 돈이 어떻게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당연히 이런 관련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충이나 무형자산 거래하는 시장, 당연히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상업적인 거, 판매 수익하고 연결되니까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면 유용성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거 사용한다는 게, 요거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건 약간 매출 사이드인 거고,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원가 절감, 이거 쌓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만 개발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그 다음에 출판 표제, 고객 목록 같은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 이제 시험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뢰성 있게 왜냐면 브랜드하고 우리가 이제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실체는 있잖아요. 우리가 실체는 있는데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용 인식은 뭐 무형자산으로 자산성이 없는 것들은 다 비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된 지출은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형자산. 이거는 자산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아닌 거죠. 자산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결합에서 취득할 수나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영업권이죠, 영업권. 사업 결합 취득할 수나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가는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썼죠. 사업결합 취득할 수나 무형자산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거는 다 자산 부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가치 다 했기 때문에 이 전제가 다 그게 마련된 거예요. 취득했던 거는. 근데 분리할 수 없으니까 영업권을 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식 기준 축적하는 거는 식별 가능성 있고 통제 가능성 있고 측정 가능성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식별 불가능한 것들을 영업권을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 시점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 개시 활동, 뭔가 있으니까 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 활동은 이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전부나 일부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큰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개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무형자산 관련해서 만드는 다음에 뭐 조직을 개편, 조직도 이제 마케팅 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S 팀 뭐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도 뭐 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관련된 비용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조정 뭐 이런 개념, 조직 개편 그런 개념 아니고, 이런 무형자산 관련된 일부 이전이나 조직 개편 관련된 지출, 이렇게 이제 무형자산 관련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 후는 이제 원가를, 발생된 원가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측정은, 그리고 유형자산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거나 재평가 모형으로 계속 하는 거죠. 재평가 모형 하려면 계속 이제 평가하고 우리가 손산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돈도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대부분 원가 모형으로 가죠. 원가 모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이용한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 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회계 처리한다. 이 얘기는 재평가 모형을 하나 하면 웬만한 거 다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이 갑니다. 비용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굳이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회사는 적습니다. 처음에는 IPS 처음 들어올 때 뭐 재평가 모형 이러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회사들은 비용이 우리가 이제 비용이 드니까 재평가 모형이 비용이 드니까 매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나중에 뭐로 써먹을 수 있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평가 하면은 이제 자산이 증액되니까 재평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산을 업해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갖지 않고 나중에 카드를 하나 지우려고 굳이 재평가 모형을 회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가 모형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유형 내에 무형자산들을 한 것은 동시 재평가한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재평가 모형을 웬만한 회사들이 선택하지 않고 이런 원가 모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당유예가 손상차등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원가 모형을 하고 있고 재평가 모형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험 문제에서는 또 뭐 회사들이 이제 재평가 모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틀리하거나 뭐 이렇게 어렵게 내려면 약간 재평가 모형이 까다롭잖아요. 왜냐면 이 재평가 모형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가 모형 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들은 재평가 모형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제는 안타깝게도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평가 모형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형자산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형자산보다는. 그래서 무형자산 쪽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론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 재평가율의 공정가치에서 그러니까 송선천 누계가 합계한 재평가 금액을 전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 금액을 전부금액을 하는 거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 재평가, 기존에 자산 인식한 것만 재평가를 하는 거고, 기존에 인식하지 않은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판단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지 마라 한 거고, 원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 최초로 인식한 거,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걸로 재평가하면 다시 원가로 자산성 있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거의 1번, 2번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으로 기존에 우리가 취득 원가에 처음에 인식했던 노하였던 것만 대상으로 재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최초에 인식했던 게 아니라면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가정의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의 원가 일부만 자산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뭐냐면 이건 일부 가정 종료회사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일부만 자산을 인식한 경우에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일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평가 모형은 이미 공정가치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늦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재평가 모형은 허용해 준 겁니다.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하려면 좀 공정가치에 있고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공정가치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산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산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상의 징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하고 있다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원가 모형 가는 게 아니라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IFRS 기준서가 이제 우리가 손상도 약간 공정가치 개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상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손상 쪽에서 많이 감사를 엄격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코로나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혹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회계감사라든지 금융감독원의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라고 해서 이제 바로 회복 가능성이 탄력적으로 있는 것들은 굳이 이제 손상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지 말고 조금씩 완만하게 사업하고 같이 보겠죠. 관련된 사업하고 업종하고 일시적인 건지 추세적인 건지를 보고, 추세적인 거라면 이런 자산 손상이 있는 걸로 자산 손상이 있는 걸로 보고 손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잔부금의 재평가를 해서 증가된 경우에는 우리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자본하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한 거를 먼저 조정하고 그 외의 거를 한도로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 계속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은 계산 문제도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도 일부 나오고, 이렇게 이론, 지문 문제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로 이제 분별력 있는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잔부금액이 이제 재평가로 감소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감소한 금액을 인식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재평가 잔액이 있으면 걔를 고려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 잉여금 능액은 잉여금이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이제 대체할 수 있고, 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에 전체 잉여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을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엄격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타 포괄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타 포괄 쪽에 있는 것들은 손익으로 가고, 그다음에 잉여금을 이렇게 가는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보험 수리적도 거기서만 자본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손익 쪽으로 안 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본 쪽에 있다가 임시 조정 성격들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자본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뭔가가 처분되면 끝나면 손익으로 갔다가 잉여금으로 갔는데, 이익잉여금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고 자본에 간 것들은 바로 이제 자본 간 대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IFRS 두면서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재평가 보정 끝났고, 이제 내용연수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는 우리가 이제 예전 IFRS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내용연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내용연수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IFRS 들어오면서는 이제 비한정 무형자산 이런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연수가 이제 유한하냐 무한하냐 약간 이런 개념인데,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정해진 거는 그 정해진 내연수별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한정인 거는 웬만하면은 비한정인 거는 내용연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손상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고,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성 권리, 법적 권리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에서는 계약성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짧게 할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웬만하면 짧게가 기본 컨셉입니다. 이거 A, B 중에서 짧은 거, 이게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에서는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을 한다.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짧게 할 수 있다. 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제가 용어를 할 때 자산의 경제적 효율을 처음에 설명할 때 그때도 내용수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효익이 들어오는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용수 개념이 좀 포함된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법을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서는 이제 빨리 비용을 처리하고 싶은 회사들은 이제 정의법도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빨리 초기에 비용을 많이 처리해주고 나중에 이제 손익을 예쁘게 해주려고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러나 자산 쪽에 이제 자산 쪽에 이제 사용되는 거라면 자산성을 인정받아서 장부금액에 가는 거죠. 그래서 상각 똑같습니다. 유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비용으로 가는 게 있고, 원가성을 인정받아서 다른 자산으로 갔다가 이게 비용 처리될 때 인식하는, 한번 바로 가지 않고 바로 이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비용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은 재고자산을 흘러가겠죠. 재고자산 제조원가로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매출이 될 때 그때 이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이연되죠. 이런 것들은.
내용수가 유한한 경우 잔존 가치는 그 다음 하나로 제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봅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는 용어 중에 했던 것은 순액입니다. 순액. 그리고 받은 금액에서 그 처분, 부대 비용을 뺀 순액 개념인 거고, 그래서 내용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할 약정.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할 약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잔존 가치가 0일은 없겠죠.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활성 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우리가 그 잔존 가치가 0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무작정 무형자산은 그 0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만큼 잔존 가치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시면 있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 손익을 정확한 기간에 인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잔존 가치는 이런 잔존 가치 있는 것들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를 하는 거죠. 잔존 가치 변동은 우리가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당연히 약정이 더 클 수도 있고 공정가치 커질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자산의 점정 가치가 이후에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 상가액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 있고 장부 금액이 200인데 그 잔존 가치가 300인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좀 말 헷갈릴 때는 어려운데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0이 된다. 생각할 게 없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수가 유한한 그 무형자산 삼각형과 삼각방법은 적어도 매 연도 말에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연도 말에 검토하기 때문에 이 문서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서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삼각기간과 삼각방법이 거의 안 바뀌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검토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서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방법을 당연히 변경할 수가 있죠. 변경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형자산 내용수 동안 내용수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회계 변경 추정이 아니라 손상의 인식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거는 바로 손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비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손상으로 일시에 인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이제 범위가 있겠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문서화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각방법의 변경은 그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추정이 좀 엉뚱하게 된 것 같더라. 그러면 손상으로 우리가 바로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항정 그 무형자산인 경우는 당연히 삼각하지 않으니까 그 우리가 장부 금액하고 손상 검사만 하는 거예요. 내용수가 비항정인 무형자산인 경우 손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아니면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했을 때, 그래서 그 최소한 매년 해야겠죠. 매년.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IFRS 기준서가 이제 그 1년마다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평가가 은근히 금리자산 평가해야 되고 유형자산 평가해야 되고 평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수 평가의 검토는 상각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하는지를 매 회계연도에 검토합니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우리 유한한 내용수를 변경하고 그렇게 추정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비한정 그 무형자산도 어떤 상황이 변동하면 한정을 바뀌고 있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이제 짧게 공부하거나 뭐 그러면 비한정인 건 용어 때문에 쭉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상이라든지 이런 비한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연수하고 삼각방법하고 잔존 가치는 매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기본 컨셉이 그겁니다. 내용 연수도 추정인 거고 삼각방법도 추정인 거고 잔존 가치도 우리 추정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경제적 내용, 경제적 효익 이 자체가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그래서 추정에 변경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회계년도마다 한 번씩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거 이제 덧붙여서 추가적인 말인데 비한정 내용수를 유한한 내용수로 평가하는 것은 손상을 시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손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을 필요하다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폐기와 처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을 이제 장부에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할 때 처분할 때 제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 효익이 기대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거고. 무형자산 처분일은 수령자가 우리 계약상의 이제 고객과의 수익 이런 계약을 할 때 의무수행이기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통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자산의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제권이 넘어가는 게 기본 컨셉에 대한 통제하게 나는 그래서 처분일은 통제가 바뀌어지는 날에 처분일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가가 중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올 수가 있죠. 이 A라는 유한한 자산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일시 쉬지고 하고 있다. 상각비 얼마냐? 이런 걸로 해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가가 중지하지 않는다고.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우리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가가 중지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순간 우리 매각 처분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순액으로 평가해서 당연히 상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는 순간 예상 처분 손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기까지 무형자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